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PPT를 한번 볼 건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갑작스럽게 바다의 왕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강력한 해군을 가진다고 했어요. 해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진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우리나라 영국 하면 떠오르는 네 가지의 사진 있죠. 뭐 프리미어 리그 축구,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해리포터 같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뭐 퀸이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가수, 오른쪽에는 셜록 홈즈. 내가 한번 다 가져와 봤는데,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부터 지금 세계 수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문화 대국이자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가? 또한 하나 더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왕이 있나 없나? 왕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왕이란 게 없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왕이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저에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찰스 2세인 찰스인데, 참고로 아마 엘리자베스 2세 오른쪽에는 여왕이 아마 왕이 되신 지 한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쯤이면 이제 계속 물러나실 줄 알았는데, 찰스는 아직까지도 세자로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러한 아직까지도 어쩌면 드라마라든가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왕이라는 게 왜 아직까지 있는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영국이란 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볼 거냐, 바로 영국 혁명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영국 혁명.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혁명을 가져갔는지,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갔는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열기라고 해서 교과서 아마 112페이지일 거예요. 112페이지 보게 되면 1649년에 아마 우리나라 따지면 대충 아마 영조 좀 전쯤이겠네요. 거의 숙종 이 정도쯤일 겁니다. 어쨌든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어요. 왕. 근데 빨간색 글씨 봅시다. 감히 신민이 국왕을 재판하다니, 이것은 신의 뜻을 거역하고 국법도 어기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국왕을 처형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어려운 단어는 지금 보지 말고 어쨌든 왕이 죽었다, 잘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왕이 죽은 경우가 있을까?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왕이 쫓겨난 적은 꽤 있죠. 근데 왕인이 그 사람을 재판해서 그 사람을 처형한 경우는 내가 알기로 없을 거야.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왕이 죽게 되는지, 그런 과정 등을 살펴볼 겁니다. 복잡한 얘기만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엘리자베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라는 이 왕이 엄청나게 잘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앞전 사람이 너무 잘하면 물론 좋지만 그 뒤에 사람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담임쌤이 너무 좋았어. 환상적이었는데 올해 담임쌤이 영 별로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 그러면 상당히 앞장 사람이 빛을 발하고 뒤에 사람이 빛이 좀 꺾이는 느낌이 있는데, 제임스 1세는 찰스 1세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여왕이 너무나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얘는 약간, 굳이 말하면 약간 쭈꾸리 같은 이미지를 가졌던 게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라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왕이 이런 당시에 사람들의, 시민들도 약간 생각이 많이 커지게 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실학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젠틀이라고 합니다. 젠틀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교과서 첫 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부유한 지주층. 지주는 지주인데 돈이 많은 지주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 등을 공부하고, 또한 청교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 뭐라지,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종교 따지면 신교인데, 자, 이런 종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권력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의회로 가는 국회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뭘 얘기했냐면 왕은 신성하다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데, 왕이라는 것은 신이 준 정신이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요. 왕권 신수를 자꾸 얘기하니까 약간 기분이 삔또고 상하는 거야. 아니, 왕이 뭐 신성한 거 알겠는데 자꾸 자신들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판했겠지만, 당시 이 사람 영국 사람 좀 세요. 어떻게 말하면 왕한테 종이를 탁 내밉니다. 종이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이라는 것을 내밀게 돼요.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113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보고, 앞으로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일반적인 의회가 제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권리청원이라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받자마자 당연히 왕은 어땠을까? 왕이 이런 거예요. 왕이 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아니되옵니다 수준이 아니라, 야 너 법 어기는 거야, 너 잘못해서 큰일 나, 나중에 그러면 진짜 잘릴 수 있어, 이런 협박을 한 거지. 당연히 찰스 1세라는 왕은 이 말 듣고 삔똥화상에서 처음에는 하는 척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는 척할 때 있죠. 숙제는 하는 척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 반발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회, 자기를 건드렸던 아예 신하들을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해산시켜버려요. 당연히 해산을 하다 보니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야 그래도 왕인데 왕한테 우리는 약간 그래도 중요하니까 왕을 믿어야 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는, 야 신하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왕을 좀 약간 기선제압을 하자, 의회파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두 가지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찰스 1세를 믿는 사람과 크로멜이라는, 교과서 왼쪽에 있는 이 남자를 꼭 주목하세요. 크로멜. 이 남자와 둘이 대판 싸우는데,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서양사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크로멜은 되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전쟁을 꽝 벌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크로멜이 찰스 1세의 군대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중심으로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믿던 사람들은 싸그리 이때 망해버리게 되고, 사람을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의회파의 이상, 바로 크로멜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를 아까 말했던 의회를 아까 말이 좀 꼬였네. 크로멜을 중심했던 이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었냐면, 아까 말했던 청교도, 또한 청교도하고 떠오르는 게 아까 말했던 젠트리도 있을 거고, 젠트리 지주계층, 거기에다가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야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왕 따위 필요 없다, 왕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도 하는 공화정을 이때 처음으로 실시하게 돼요. 공화정. 자, 그러다 보니 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 젠틀이라는 부유한 지주층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를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라는 사람은 어떠한 종교를 믿었냐. 사실 여기 안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믿어요. 우리가 굳이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고 성당을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게 큰 차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믿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똑같아요. 하느님을 믿는 건 같은데 한쪽은 가톨릭, 한쪽은 청교도인데,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시 찰스 1세는 왕은 내 모든 걸 먼저 혼자다 하는 전제정치 플러스 가톨릭을 믿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의회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너네도 의회, 아까 말한 국회의 최고 신하들의 약간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브레이크를 부셔버린 거지. 브레이크 날려버려요. 그래서 찰스 1세가 소위 말해 급발진을 하게 되는데, 이 급발진에 누가 싸웠냐? 아까 말했던 여기 안 써있네. 아까 말했던 바로 크롬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찰스 1세를 박살내게 되면서 청교도 혁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찰스 1세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중에는 재판에 올라가서 찰스 1세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아니면 이 사람 다시 왕으로 살릴 거냐, 여러 가지 재판을 막 토의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땅땅땅 때리면서 찰스 1세를 죽여버리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후세에도 왕으로 남을 거지만 그대들은 영원히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근데 어떻게 신하가 왕을 처벌할 수 있냐? 왕도 신하를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너네가 니까지 있게 무슨 나를 처벌하냐 라고 되게 폼있게 멋있게 말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목이 땡강 잘리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왕에 올랐나요? 정확히 말하면 왕에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가장 높은 호국경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청교도 혁명 때 이 사람은 왕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왕은 없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하고 있는 공화정을 실시합니다. 대표를 뽑아서 하는. 그리고 뭐 항해법이나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이번 이번 역사에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냥 항해법 있었다 넘어가고, 해상무역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있었다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종교적인 정치를 벌여. 이게 뭔 말이냐?
아마 기독교를 믿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는 선생님은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술을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술을 예를 들면 그리고 도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근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쾌락을 쫓다 보면 하느님에게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다 하지 마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도박이라든가 음주 전부 다 금지시키고 예를 들면 노래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힙합이라든가 발라드라든가 댄스 같은 음악 다 안 돼. 오직 CCM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부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마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사람 목을 쫙 쪼는 것처럼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예전의 정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이 청교도혁명 왜 했어요? 왜 했어요? 굳이 왜 이걸 왜 공부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봅시다. 아까 말 결과는 정리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서 공화정이나 항일법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되지만 앞에 있는 공화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공화정에다가 더 중요한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찰스 1세가 죽고 아까 크로멜이 최고 지배자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왕으로 복귀했는데 찰스 2세, 제임스 2세 시가 지나면서 또다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원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원래 똑같은 실수를 자주 하는 모든 사람이 법리죠, 법칙. 이 사람은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 왕들은 다시 정치를 나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정치를 하게 되고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정치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야, 젠트리 같은 거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의회 신경 쓰지 마.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싸그리 무시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제임스 2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이 뭐 딸바보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메리 2세라는 이 딸은 당시에 네덜란드의 뭐 어떤 왕이 뭐지? 말이 꼬이네. 네덜란드의 아마 윌리엄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왜 꺼냈냐? 근데 당시에 이 메리라는 2세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나봐. 그래서 신하들 아까 말했던 의회 사람들이 이 메리 2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2세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글렀어. 아무리 고쳐도 사람이 고쳐쓰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이 제임스 2세는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럴 바에야 그냥 메리 2세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대신 국회의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메리 2세가 자연스럽게 국내에 들어와서 반기를 자기 아빠한테 칼을 들게 되는데 아빠는 깜짝 놀라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동생이라든가 여러분 자식이 칼을 내밀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2세는 약간 그래도 머리가 똑똑했는지 자신에게 이미 인기가 없다는 걸 느꼈는지 아니 스스로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딸에게 왕위를 넘기게 돼요. 자, 이것을 영국에서 뭐라고 하냐? 아주 아름다웠다, 아주 훌륭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명예로웠다라고 합니다. 왜 명예로웠냐?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자, 명예혁명.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윌리엄과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이 되는데 당신 아무래도 좀 약간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실제는 거의 윌리엄이 왕위를 통치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예전에 권리청원이라고 있었잖아요. 권리청원보다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해서 이런 종이를 딱 씁니다. 마치 여러분이 반성문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너도 잘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내용을 적는데 그 내용을 내밀면서 왕은 거기다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료 아마 2번일 거예요. 113페이지 쭉 내용이 나오면 요 내용으로 다 통일할 수 있어요. 의회의 동의 없이 다 이런 것은 위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시 했던 의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왕 멋대로 하면 안 돼. 다 무조건 신하의 말, 아까 말한 의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 윌리엄과 메리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나는 그 당시에 당시 사람은 아니까 100% 알 수는 없지만 윌리엄과 메리도 그냥 그 내용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국에서는 완전히 왕은 통치하긴 해요. 실제로 통치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입헌군주정이라고 합니다. 입헌군주정. 옛날에 언제냐면 여러분이 역사 저번에 공부할 때 갑신정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갑신정변에서 신하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고종이랑 임금이 폼으로 있는 거야. 그냥 실제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만 모든 정치는 신하들이 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몇 가지로 한번 내용을 추리해 보게 되면 결국 영국은 의회라는 사람들, 신하들이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의 의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똑같아요? 일부 좀 다른 건 있어요. 약간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이 하나밖에 없던 저기는 하원과 상원이고 여러 가지 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어찌됐든 국민들이 대표를 뽑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뽑듯이 영국은 총리를 뽑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 유명한 사람이 처칠이라는 총리예요.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위인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칠. 그 외에도 수많은 유명한 훌륭한 이제 수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나라는 계속 왕을 뽑아. 근데 왕이라는 게 좋은 게 어쩌면 똑똑한 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진짜 또라이같이 먼저 공부도 못하고 멍청한 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못 내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가 별로면 내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한다면 영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상당히 빠르게 반영이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라든가 행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는, 아까 말했던 국회의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에게 선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영국이 참고로 엄청 라이벌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프랑스인데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과 사이가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이미 모든 신분이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 옛날 양반과 천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핏줄이 중심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핏줄을 뒤엎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레볼루션,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영국은 자기네 표현에서 저기 신사답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피를 더 적게 흘리고 아까 혁명을 이루었다면 프랑스는 나중에 다 뒤엎자, 엎어버리자, 다 없애버려, 다 부셔버려. 이런 식의 강렬한 혁명의 특징인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 혁명은 수많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프랑스 같은 수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내용을 그냥 마지막 정리하면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찰스 2세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또한 자기 혼자 하는 정책인 전제 정치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메리와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 제임스 2세가 조용히 도망가다 보니까 명예혁명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인데 권리장전, 여기서 입헌군주정의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내각 책임제로서 의회가 모든 것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빠른 차별점을 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왕이 완전히 없어진 거는 사실 일제감정기 이후, 해방된 이후부터거든. 1950년, 45년 이후부터예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600년대 후반, 1688년부터 이미 거의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200년에서 300년 빠르게 이미 왕은 폼으로 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빠르게 어쩌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113페이지 잠깐 보세요. 113페이지 보게 되면 과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에다가 하나씩 한번 생각을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아마 잘 풀어봤을 거라 보고, 첫 번째 자료 1번에서 영국 혁명이 전개된 과정에서 대립했던 두 세력, 힌트를 주자면 왕, 그리고 왕과 대항하는 세력 두 가지겠죠. 황,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사람이 이겼다. 바로 여기겠죠.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이었는데 의회파에 바로 누구냐면 크로 시작한 사람, 크로멜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력이, 사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적는데 입법권, 법을 세우는 것, 과세,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유, 선거의 자유, 의원의 면책, 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넘어가 됩니다. 세 번째, 결국 이런 자료를 다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딱 하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죠. 입헌군주정. 왕이
군주라는 사람들이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제일 핵심이야. 군주가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왕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왕은 폼으로 있고 상징으로 있고 실제 정치는 신하라든가 국회의원들이 한다는 바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잠깐의 숨을 돌린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좀 더 해야 돼요. 자, 이번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너무 앞장서다,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한번 필기 노트를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을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파일을 여러분 다운받아서 빈칸에다가 내용을 잘 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린트해서 뽑든 여러분이 컴퓨터에 바로 작성은 못할 거야. 아마 프린트해서 뽑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첫 번째, 젠틀이라는 사람이 제 의회를 장악했을 때 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다? 어떠한 종교를 믿었냐? 바로 청교도라는 종교예요. 좀 자세한 내용은 1번의 밑에다 써놓긴 했는데 뭐 봐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가톨릭에 대항하는 종교였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과정에서 의회는 뭘 처음에 좀 내비냈냐? 여러분 제 핵심 권리 청원이라는 것을 제출해요. 내가 쓰면서 할게. 그래서 안 써지네. 어쨌든 미안해. 의회는 이제 아까 말한 권리 청원을 제출하고 나서 찰스는 처음에 승인했지만 해산시키고 왕당파 의회파 막 싸웠지만 결국은 누가 올라갔냐?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뭐 공화정이나 항해법이 다 좋았지만 너무나 자기 독재 정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실제로는 죽었고 나서 다시 왕으로 복귀했다고요. 참고로 크로멜이 죽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엄청 행복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구나. 참고로 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친구, 야, 드디어 우리가 방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찰스 2세 정도 시기가 되고 나니까 또다시 정책이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야, 사람이 원래 예전에 맛을 한번 봤으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안 바뀌어.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자신의 그 사람의 딸이었던 메리에게 전화는 아니지,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해서 돌아오니까 그 사람 아빠였던 제임스 2세는 분위기가 이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자리에 물러나게 되고 왕이 메리로 바뀌게 됩니다.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도 있으니까 윌리엄과 메리가 같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내밀게 되냐면 권리장전이라는 내용을 내밀게 됩니다.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입헌군주제라는 것이 확립되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 정리 잘 봤으니까 이 내용 한번 잘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잠시 교과서 넘어가서 114페이지 영국 혁명을 봤잖아요. 그럼 영국 혁명과 또다시 두 번째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요 글자예요.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이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인더스트리얼 산업. 이런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는 그 과정을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앞서 잠깐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 사람. 실제로 상당히 잘생겼어요. 되게 미남인데 어쨌든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 남자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모던 타임즈라고. 시간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참고로 소리가 안 나는 무성 영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던 타임즈에 있는 이 사람은 항상 공장에 있는 기계를 막 돌려요. 근데 여러분도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어떨 때는 막 열심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마치 내가 기계가 됐냐 깜지 쓰듯이 막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쓰거나 뭐 한자 수업에서 한자 똑같이 계속 쓰거나 이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공장에서 내가 무슨 하나의 톱니바퀴가 된 것처럼 무슨 내가 하나의 나사가 된 것처럼 똑같은 일만 계속 무한하게 반복하는 이 모습이 내가 마치 공장의 부품 같다,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비판하는 영화가 모던 타임즈입니다. 이런 영화가 나타나는 배경이 뭐냐면 바로 산업이라는 게 혁명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인데 이것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영국이란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다른 나라와 그리고 나중에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들도 시작하거든요. 그 다른 나라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가내수공업. 예를 들면 옛날 양반의 모습인데 양반이 힘들게 돗자리를 짜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예를 들면 옷 같은 걸 만들거나 아들이 옆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열심히 옆에서 자식들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우리나라 그림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돗자리 빨리 만든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수백 개, 수천 개 만들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죠, 보통은. 오른쪽에도 일반적인 서양의 그 당시 국가들도 아무리 집에서 뭘 물건을 만들고 하는 것도 시간 관계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공장을 놀러 가본 친구가 있겠지만 공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커다란 기계와 함께 막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무서운 물건들이 막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옷 같은 거 있잖아. 이런 옷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작물, 물건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핸드폰까지 다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거나 만드는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적인 거의 어마어마한 발전이었다. 일반적인 집에서 공장으로의 전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수많은 국가, 미국, 영국, 뭐 소련, 미국, 프랑스, 중국 다 수많은 국가 중에서 왜 굳이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생했느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발전된 이유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당시 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털이 상당히 좋아요. 털 중에 특히 양털, 이 모직업이라는 게 상당히 발전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오른쪽 짤은 그냥 뭐 강아지 짤이고, 여러분 중에서 아마 뭐 패션 쪽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관심 없어도 알겠다. 체크 무늬로 유명한 하나 옷 스타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버버리라고 있는데, 이런 버버리 같은 옷을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아마 이 짤은 아마 잘 많이 알 거예요. 이 무늬. 두 번째,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넓었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식민지 삼았잖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여러 나라와 싸워서 다 가져가게 되면서 자기가 물건을 팔 수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게 되면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밑에는 호주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역들을 자기의 식민지로 삼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딱 하나였죠. 그렇지만 영국은 각 지역에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노동력을 막 강제로 끌어당겨 쓰기도 하고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 넘기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던 구조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공장에 돌리면 수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자원들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농장에 대해서 약간 혁명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 114페이지입니다. 영국에서 지주들이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울타리치기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다.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 행해졌지만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농민들은 각자 이제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우리나라 따지면 소작농이겠지?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수많은 땅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농민들의 토지를 그 다음 넘겨주거나 빌려주지 않고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점차 없어져요. 그 경작할 수 있는 땅에다가 주인들이 다 울타리 쳐버리면서 야, 너 들어오지 마.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양을 키우던 농사를 짓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다 나가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농민들은 자기가 먹고 살만한 땅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농사 지어서 우리 먹고 살 수 없다. 다 어디로 가냐? 시티, 도시로 가자는 거야. 도시로.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를 잃으니까 할 수 없이 농민이 아닌 노동자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정치적으로 좀 더 혁명이 빨랐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든가 경제적 활동이 잘 보장된 사회에서 나름대로 정책의 안정도 있었고, 바로 직전에 배웠던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등을 통해 가지고 안정된 정치를 가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적인 발전이 좀 더 빨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죠. 지금 쓰지 말고 이따가 내가 프린트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씁시다.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나는 배경 쭉 보게 되면 모직업, 식민지, 노동력, 지화적, 정치적 안정 이런 거 다 키워드 있으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검은색 글씨를 위주로 잘 공부하는데, 플러스 하나 더 있다면 인클로저 운동까지, 울타리치기 운동까지만 내용까지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명칭 정도는 그래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뭐가 있다? 바로 예전에 집에서 만드는 이제 수공업에서 공장으로 기계를 돌리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장을 돌렸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한 게 뭐였냐면 사실 옷이에요. 이 옷. 옛날에는 물레라고 해서 실을 하나하나 뽑았으면 그걸 하나 기워가면서 열심히 하나 해서 하루 종일 만들어야지만 옷 한 번 뚝딱 만들어질까 말까 였는데, 이때부터 실을 빨리 뽑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요. 실을 빨리 뽑을 수 있다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누에 뭉치가 있어요. 이 누에 뭉치를 막 돌려가지고 이제 실을 이제 힘들게 만들게 되는데, 이 실 뭉치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계를 쓰면 뚝딱뚝딱 발로 몇 번 밟고 하면 금방 다 만들어지는 거죠. 속도가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 빨라졌다고 해요, 사람보다. 자, 그럼 실을 뽑았으면 실로 뭘 할 거냐? 실로 뭉치를 만드는 하나의 옷감이라고 해요. 옷감. 천인데, 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천을 만드는 기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배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틀을 옛날에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아낙네들이만 이제 배틀을 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하루 종일 해봐야 이거 못 만들어. 많이 못 만들고, 아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특히 옛날 세금제도 기억나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낼 때 뭐 포 한 필, 뭐 포 2필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여러분 옷 하나 입는 거 진짜 힘들었던 시기야. 그런데 이 물건 오른쪽에 있는 이 기계, 옷감을 제작하는 공장 기계가 딱 하니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진짜 혁명이다 된 거예요. 혁명. 진짜 레볼루션, 혁명이죠. 이제는 옛날에는 하루 종일 만들어도 하나 만들까 말까 했던 이 옷감의 속도가 공장 몇 시간 돌리면 옷감이 깨끗하게 쫙 나오죠. 품질도 전혀 변화가 없는 아주 완벽한 기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발명 기기가 영국에서 빠르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거의 속도가 혁명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실을 만들었지, 거기다 옷감도 만들었지. 그러면 이런 실이나 옷감을 만드는 건 좋아. 그런데 사람이 옛날에 일일이 다 발을 밟거나 아니면 페달을 누르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거나 뭐 어떻게 노동력을 계속 가해야 돼. 근데 힘들잖아. 반자동화, 약간 자동화 기기처럼 우리가 좀 약간 이런 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기계가 뭐냐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제임스 와트의 물건이에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옛날에 제임스 와트라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소파에서 이제 주전자가 물 끓는 모습, 주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 물을 이제 팍 끓이고 있었어. 끓이는데 갑작스럽게 이 뚜껑이 뽕 날아가 버린 거야. 뽕 날아간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주전자의 뚜껑이 날아갔을까?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물이 팔팔 끓으면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힘이 가해진다는 것을 과학적 원리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지. 이것을 어쩌면 공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캐치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거 복잡한데 여러분, 이런 거 과학 시간에 아니면 기술 시간에 배우니까 그냥 넘어갔고, 이렇게 굳이 비교하면 될 겁니다. 열 에너지를 물에다 가하면 뜨거운 이제 증기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피스톤을 실수했네.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페달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페달, 이런 페달이 휘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페달 이렇게 막 굴러, 여러분 자전거 돌리는 것처럼 막 할 필요가 없어. 자동으로 가서 이제 뜨거운 물만 끓이면 돼. 그러니까 물을 끓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바로 수많은 화석 연료, 쉽게 말하면 사회시간 예전에 배웠던 석유나 석탄 같은 이런 수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뭐야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철도 등도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기차 같은 거, 이제 아까 말했던 뜨거운 석탄이라든가 석유 같은 걸 운반할 수 있는 대형 기차 같은 게 이때 발달하게 됩니다. 철도 왼쪽이 아마 이게 테스트하는 아마 당시 철도였을 모습이고, 나중에는 이게 이제 거의 공장식 엄청나게 크게 만들게 되면서 이제 서양 역사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운송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좋아하니까 축구 예를 좀 들게 되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축구팀 중에서 맨체스터라는 팀과 리버풀이라는 EPL 팀이 있어요. 이 두 팀이 사실 왜 그렇게 크게 된 축구팀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두 팀이 각각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공장지대였어요. 그래서 약간 공장끼리 약간 라이벌 관계는 나중에 축구로 싸우게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맨체스터라는 지역과 리버풀 지역을 이어가는 발음이 왜 이래? 철도가 아니라 긴 철도가, 이 긴 철도를 이동하면서 수많은 자원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증기선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페달 돌리는 것처럼 똑같이 배를 굴릴 수 있는, 자동으로 굴릴 수 있는,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됐단 말이야. 노를 저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배를 굴릴 수도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세계 최대 크기인 증기선, 타이타닉 같은 이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에는 수많은 크루즈 같은 것도 많이 만들게 됐죠. 뭐 그렇다고. 그래, 통신 같은 것도 여러분이 치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만 스마트폰보다 옛날에는 전화기라고, 옛날에 여러분이 아마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통화 버튼에서 이렇게 생겼잖아. 통화 버튼 이렇게 초록색 수화기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쓰던 전화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잡는 모양이 있어서 밑으로는 말하고 위로는 듣는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핸드폰의 아이콘에는 저런 전화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 만들어서 그래서 벨소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벨소리.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의 전화기도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짤은 내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만들었던 아마 핸드폰이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거 한 대 값이 아마 300만원 넘었을 겁니다. 옛날에 코드 없는 전화기. 그리고 모습보는 여러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재난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버튼을 똑똑똑 누르면서 나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있음, 이런 식으로 신호로 보내주는 하나의 기호인데, 옛날에는 전화기보다 더 많이 썼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북극이나 남극 같은 오지 지역에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삐삐라고 하는데 아마 응답하라 이런 드라마 본 친구는 혹시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기호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복잡하게 예은 나왔지만 여러분이 교과서 오랜만에 돌아가서 115페이지로 볼게요. 도움글이라고 하는 주요 국가의 산업혁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모든 기술 다 어디서 시작했다? 바로 여기 영국이에요. 영국은 자기네가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을 자기네게 꽁꽁 숨겨놓고 자기네께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풀게 되는데, 풀게 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수많은 국가들이 막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과 독일이 영국을 앞설 정도로 상당히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것은 그런가 보다 하면서 쭉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볼만한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독일과 일본이라는 이 두 가지 국가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했던 영국이 발전하고 나중에 독일이 상당히 빨리 발전하게 되면서 아마 유럽에서 보통 수많은 물건 제품 중에서 독일제 하면 보통 많이 인정해 줍니다. 독일제가 상당히 공장 물건 잘 만들어요. 또한 일본도 비슷해. 일본 같은 경우도 일제라고 해서 일제 물건들이 상당히 이때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사진 자료인데, 당시에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수많은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방직기, 방적기, 뭐 여러 기술들을 싸그리 박람회, 소위 말하는 박람회라고 하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야, 우리가 이만큼 잘났어.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인스타라든 페북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잘났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탈 팰리스, 수정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 하나의 궁 같은 모습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참고로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참고로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또 축구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축구팀도 있습니다. 지역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국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와, 영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대단한 국가였구나 막 하면서, 영국의 라이벌 국가가 있어요. 영국 하면 약간 배가 아파지고 막 우리나라가 일본 보면 짜증나는 것처럼 영국 하면 라이벌 국가거든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나중에 야, 우리도 딱 하나 우리만의 상징적인 건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뭘 만드냐? 바로 이걸 만듭니다. 바로 에펠탑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만큼의 기술이 있다면 짜잔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죠. 참고로 프랑스 만국 박람회 때는 우리나라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다양한 우리나라만의 기술 같은 것을 보여주고 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때 참가하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앞으로는 참가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 박람회라는 것은 보통 엑스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근데 교과서 넘어가서 116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좀만 더 끝낼게요. 산업혁명에 따라서 사실 다 좋지만 문제가 되냐면, 도시로 모든 것들 다 사는데 이동해요. 이제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농촌에 살 수 없으니까 도시로 모이니까, 영국 같은 경우 영국 가장 최대 크기 런던이라는 도시에 다 모이게 되고, 아니면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일부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많은 자본가와 그리고 노동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본을 많이 가지게 되는 자본가,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대적인 자본주의다라고 합니다.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맨체스터나 리버풀이나 런던 이런 지역들이 보통 대표적인 공업도시 발달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가끔 놀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열심히 시험을 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 쉬고 싶은 사람들의 그 마음, 열정을 어디에 풀었냐? 옛날에는 축구에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구 구단이 세계적인 구단,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구단이 여기에 보통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참고로 맨체스터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 그거는 내가 깜빡하고 안 넣었어요. 시티. 자,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예요. 아동에 대한 노동인데, 여러분도 아동은 아니고 이제 청소년이지만 청소년들이 보통 지금 노동을 하려면 아마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알기로는 만 16세 이상이 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일부러 저임금, 아주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공장에 불러서 막 굴린 거예요.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왼쪽에 이 아이들은 최소 5살에서 7살 사이에 아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린 아이들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하다 보니 당연히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손가락이 잘린다든가 팔이 날아간다든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아니면 쓰러지는 경우도 아주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막 모여요. 여러분도 한 교실에 갑작스럽게 모이면 막 땀내가 나잖아요. 땀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코로나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이게 날 퍼져가고 있는데, 당시에 문제가 더 뭐냐면 갑제 도시에 막 몰리다 보니까 집이라든가 공간은 부족하고, 예를 들면 이 조그만 교실에 100명 가까이 사람을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거기다 쥐라든가 바퀴벌레 같은 수많은 도시에 발생하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기생충 같은 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 오른쪽은 뭐냐면 약간 오염된 정수기.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정수기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정수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콜레라라고 하는 위험한 병에 사람들이 마시고 죽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마시고 죽는 경우가 제일 진짜 많아요. 물 마시고 죽는 경우가. 당시에 117페이지 내용을 잠깐 자료 3번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딸, 공장의 딸들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새벽 3시에서 밤 10시 반까지. 야,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내 생각에는 새벽 3시 반에 출근해서 10시 반이라면 집에 가는 시간 1시간 따진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 잠만 자고 나와야 돼. 거기다가 지각하면 4분의 1이 깎이고, 거기다 사고를 당하면 사고에 대한 배상도 없고, 이건 사람이 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학교 아침 5시 반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여러분을 가르치고 다음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학교 온다. 아마 그때쯤에 교장실에 뚝뚝뚝 떠들겨가지고 교장선생님 저랑 싸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가지 아마 해프닝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를 다시 얘기하면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자본가라고 하는 부자들, 자본가는 엄청나게 돈을 억수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형편이 안 좋아진다고도 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또한 거기에다 장시간 노동하다 보니 건강이 썩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 여성과 미성년자를 뭐 다양하게 고용해서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으니까 거기다 위생도 불량하고 집도 없고 하다 보니 당연히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이런 사상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한국사 공부할 때 은근히 많이 들어봤을걸요? 바로 이 사회주의.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목소리 막히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모든 사회가 자본가라든가 노동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위아더 월드 하면서 같이 평범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였어요. 그래서 공장 같은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시설 같은 거 다 국가가 가지고, 그리고 자본가라는 건 없애버리고 다 모두 다 같이 노동자가 되자고 했던 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뭐 북한에 관련된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발전 맞나? 어쨌든 공산주의를 하게 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자기만의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지금도 문제가 많겠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면서 나중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내용 좀 길긴 길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필기 좀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넘어가 밑에 내려가서 자 우선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쭉 나와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나머지 수많은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증기기계와 관련된 제임스 와트의 이제 이게 물건이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상당히 발전했었다. 그리고 산업의 확산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국가라면 독일과 일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마지막에 산업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다 모두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고 산업 자본가가 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사회주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까지. 내용이 거의 45분에서 50분까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내용 좀 길긴 길었지만 내용 잘 정리해서 프린트도 잘 정리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는 간단하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퀴즈보다는 수업 내용 좀 더 집중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세계사 이제 프랑스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 많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